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대구 출신 삼선 중진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립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당초 김학용 의원이 좀 유리하다 평가 이런 많았는데 이렇게 윤재욱 의원이 낙승을 했어요? 예. 65대 44, 21표 차이인데요. 사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크게 두드러진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김학용 의원이 경기도 안성 출신이어서 수도권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두 분 다 합리적이고 중도 성향의 분입니다. 근데 왜 그래도 표차가 좀 낮냐 이렇게 보면 네.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 때 이렇게 등원하신 게 아니고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초선 의원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윤재욱 의원은 이제 같이 이렇게 등원을 하셨고 2020년에 김학용 의원은 2022년 3월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면에서 초선 의원들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밀도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그 외에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선거 같습니다. 네, 윤재욱 의원이 선출된 것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김학용 의원이 수도권에 계시는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론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김학용 의원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재욱 의원이 21표 차이면 그래도 꽤 많은 차이로 당선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여의도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항상 뚜껑 열어봐야지 알지만 특히나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무기명 투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윤재욱 후보나 김학용 후보나 두 분 다 좀 접전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윤재욱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도 영남권 후보가 영남권에 계신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에 모두 다 입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수도권에 좀 근거를 가지신 의원들이 지도부로 입성을 해서 지역이 좀 안배됐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영남으로 너무 쏠리게 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서 과연 수도권과 중도층에게 확장력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 3역 모두가 이제 영남 출신입니다. 예. 내년 총선에 확장성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게 우리나라 선거에 좀 안 좋은 면이기도 한데 저희가 2020년 총선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요. 참패하고 나면 원래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기 당이 강한 지역은 그냥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도 표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데 의원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다 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 20여 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영남이 압도적인 다수고 수도권이 한 19분. 근데 이 수도권이라고 해도 여기도 상당히 또 나름대로 어려운 선거 때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지면 중도 지역에서 다 지고 그러다 보니 외연 확장성 문제가 다시 생기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위원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이 당직들이 이게 영남권으로 채워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외연 확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당내 위원들이 아닌 별도의 기구들, 예를 들자면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 좀 과감하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 앞에는 상당히 과제가 많은 시점입니다. 하락세에 빠진 당 지지율도 복구를 해야 하고 윤 원내대표가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지나치게 사실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치를 얘기하시는데
협치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이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의견 차이가 양당 간에 되게 극심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민주당도 또 민주당대로 상당히 이렇게 어떤 편향된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원내대표 수준을 넘어서서 뭐 대통령실 포함해서 양당의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할 문제다.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데 서로 다른 생각만을 얘기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이 통과가 안 돼요. 정부에서 내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낸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뭐 누적되어 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내대표 새로 뽑히신 분하고 새로 뽑히실 분 두 분의 협치 의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더 큰 뭐 전당 차원의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가 이끌어갈 국민의힘의 모습,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일단 윤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 이제 당선되시고 일성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선이 되시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결국에는 거대 야당과의 어떻게 협치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원내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당대표도 나서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실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국회의 어떤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하고 야당과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 할 것은 같이 해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서로 간의 정쟁에 좀 국한되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에게 누가 잘못이다 뭐 이런 걸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이 지도부가 함께 야당의 지도부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나간다 본다면 어떤 야당과의 협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가 내년 총선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4.5 재보궐선거 성적표는 국민의힘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특히 울산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참패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조차 연일 기강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내 지도부와 좀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뭐 선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뭐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보내는 경고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 지도부가 등장하고 나서 지도부 차원의 구설수, 설화들이 많아서 왠지 당연히 대표 입장에서는 기강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기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설수뿐만 아니고 네. 어찌됐든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뭐 야당 문제든 뭐 누구 탓을 하든 간에 지금 어떤 정책적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책임을 집권 여당에 묻습니다. 어찌 됐든. 근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좀 나라가 좀 제대로 잘 가고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그래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정치권에서 어떤 뭐 합의도 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쟁이나 계속 싸움만 되고 결과는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물은 거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뭐 최고위원들의 설화는 뭐 당연히 더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게 어떤 비전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는 4.5 재보궐선거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재보궐선거가 또 이제 지방에서 있었던 선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총선의 바로미터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지역에서 나왔던 결과만큼은 국민의힘 특히 김기현 당대표에게는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도 지냈고요. 그리고 울산 남구의 지역구를 둔 4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울산에서 있었던 구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울산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색채를 가지신 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당 지도부가 영남 출신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뭔가 영남으로만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영남 지역에서는 민심이 솔직히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보여주시는 회초리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도 그리고 지금 신임 원내대표도 국민들을 향한 답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정치적 언행은 자제한다 이런 입장이지만 약 열흘 동안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도부와 의원들과의 만남이 좀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앞으로 당내 역학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낙연 대표가 올해 6월 말에 이제 정식으로 귀국을 하신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번 귀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가 이제 장례가 끝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국내에 머문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이른바 이제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는 의원들과의 좀 회동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구도로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오가는지가 아마 후속적으로 보도는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계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 이낙연 대표가 이번 장인상 때문에 한국에 온 것 자체는 전혀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이번 귀국 행보가 정치적인 의도로 비추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장인상이라고 한다는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고 또 상중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를 본인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조문을 간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조문을 가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당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대화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내일 오후 조문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8월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이번 방문의 성격도 그렇고 별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6월에 귀국을 하세요. 그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협치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도 크게 잘못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회초리를 맞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사법 리스크에 가려져 있고 그다음 논쟁이 또 공천권이에요. 근데 협치가 안 되는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정권 교체를 선택하셨어요. 윤석열 정부는 정권 교체를 원한 국민들의 의견을 자꾸 이렇게 수용해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민주당도 국민들이 왜 정권 교체를 원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협치할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시면 지금 하는 거 말고 좀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좀 민주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민주당이 반성할 거고 어느 지점에서 국민의힘을 견제할 거고 어떤 주제에 서로 협치를 해나갈 건가 이런 쪽으로 주제에 좀 쟁점들이 바뀌어 나간다면 이건 물론 이제 민주당의 선도하에 한국 정치가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천권 얘기하고 이러면 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은 어떤 얘기를 두 사람이 할 거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문을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위로의 말씀 같은 걸 또 같이 나눌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은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보도가 되지도 않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인적 쇄신도 했고 지금 당 지도부가
대표가 나름대로 지금 갈등을 좀 잠재우고 좀 수면 밑으로 잠재우고 조금씩 수습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뭐 지도부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지금 뭐 민주당의 앞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두 분이 이제 인간적인 정으로 같이 만나서 이제 조문을 가서 서로 위로하고 뭐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정도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이 귀국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사실 이번 귀국을 계기로 이른바 비이재명계, 비명계가 좀 뭉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섣부른 그 의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이것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 장인상이라는 좀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온 것이고 그리고 와서 한 열흘 정도 이제 한국에서 머물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일정만으로 바로 뭐 정치적인 것을 뭐 도모하거나 하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상중에 그런 것을 뭐 꾀한다는 것 자체도 그 국민들 보시기에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월 말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비명계가 혹시라도 이낙연 대표를 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또 정치적인 또 다음 장이라든지 또 다음 챕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6월 말에 귀국을 하고 나면 그때 그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이달 말에 치르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당초 5월 둘째 주에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회 전략상 앞당긴다 이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친명계 후보는 없어 보여요. 친명계가 뭐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당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이제 원내대표를 뽑다 보니까 이제 4월까지 쟁점을 마무리하고 5월서부터는 이제 새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제 뭐 이건 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다 아실 정도로 원내대표 지금 새 원내대표 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원체 입장 차이가 크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저는 뭐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좀 큰 정치인의 이런 때 이제 특히 그 전에 사례를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정치적 휴직을 가지고 외국에서 귀국하시거나 하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국민들이 좀 식상해하는 뭐 공천권이나 이런 얘기를 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힘들고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좀 말씀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도 조금이라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당의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야당하고 잘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반향이 없듯이 지금 야당도 어쨌든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제 행정부 견제는 둘째치고 국회는 어떻게 유지해 갈 건가, 뭐 서로 협치하는 분위기를 만들 건가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의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원내대표 후보로 어떤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원우 후보도 지금 얘기가 있고 홍익표 후보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박광원 후보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두관 의원이나 아까 뭐 리포트도 나왔지만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제 안교백 의원도 지금 또 준비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후보를 등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뚜렷한 친명계 후보가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국민의힘과는 좀 대비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출된 당대표와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친명계 지도부가 선출이 됐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만큼은 뭐 굳이 뚜렷한 친명계 후보가 들어가서 또 원내대표를 맡고 원내 지도부를 맡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비명계 후보라든지 아니면 중도에 있는 후보들이 들어가서 또 원내대표를 맡고 그렇게 지도부를 맡아가야 이 당이라는 거대한 또 큰 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판단들이 있습니다.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재호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친윤계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친윤 그리고 영남 일색인 그런 지도부가 꾸려진 반면 이제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지금 당대표, 당 지도부는 친명계로 꾸려져 있지만 원내대표만큼은 너무 이제 친명계, 비명계 이제 이런 계파 갈등보다는 정말 국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쇄신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당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직 개편 후에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텃밭 민심을 들었는데 이 양국관리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 1,000원의 아침밥 확대를 주장하며 청년 민심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호남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연합이라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보는 협치가 어렵다. 민주당하고 지금 정책 타협이 어렵다고 보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미래 세대가 인구가 원체 적어서 미래 세대 부담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국민들을 설득한 게 이런 재정 포퓰리즘으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당선되신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순한 맛이라면 이 포퓰리즘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매우 매운맛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까지 얘기하고 이게 듣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그럼 그분들한테 다 기본 월급 보장해 주자. 쌀이 남아서 뭐 농민들이 어렵다. 그럼 쌀 소득을 보장을 해 주자.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국가 재정이나 지금 국가 채무 1,0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하면 그 해당 당사자들은 뭐 좋아해서 표가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확고한 인식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야당도 무슨 건건이 나오는 것마다 다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여야가 함께 국민적 의견을 좀 모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오면 뭐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야 협치는 뭐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서로 좀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당직 개편 후 첫 호남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보수의 심장이다 하면 대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께 보여주셨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호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는 작년 대선 이후에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국내에서 그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호남에서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작년 이제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또 우리가 민주당이 바라보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를 인적 쇄신을 하면서 송갑석 최고위원을 그 최고위원 자리로 다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을 때 호남 측의 어떤 송갑석 후보가 광주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갑석 최고위원이 지명이 된 후에 일단 저런 호남에서의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대학도 방문하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호남의 어떤 지지세를 결집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민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앞서서 지금 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민생 입법들이 있습니다. 그 입법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